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새벽입니다. 전책입니다. 국방위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발의를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개석상에서 또라이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동료 의원이죠, 우선. 그런데 또라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겁니까?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막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원내 부대표를 하고 있는 부승찬은 오히려 강선영 의원의 제명을 국민의힘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강선영 의원이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이재명을 소련의 독재자 블라디미르 레닌에 비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강선영은 2일 김용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레닌이 주장을 한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 이 혁명들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다. 솔직히 저도 이 강 의원의 말을 듣고 다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책 자유의 적들에도 썼습니다만은 원래 레닌은 평화, 토지, 빵을 외쳤습니다. 소위 군주인 차르에 반대를 해서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 민중들에게 외친 구호는 딱 세 다리였습니다. 평화, 토지, 빵. 레닌은 차르를 몰아내는 혁명을 벌이면서 그 선동으로 평화, 토지, 빵을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이 말을 한 이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재명이 이 블라디미르 레닌을 읽은 건 아닐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강 의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강선영은 그 주장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상을 가진 분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었으면 제가 똑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또라이라고 옹수를 했습니다. 직후 인사청문회는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들은 어제 3일 이 민주당 의원들이 또라이라고 한 집단적 이 막말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집단적 막말은 이 다수당의 비열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저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 민주당은 정반대로 강선영이 국회와 국방위를 비정상화로 만들었다며 즉각 제명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부승찬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받은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 좋아하는 단어인 반국가 세력의 굴레를 씌웠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참 이상한 3단 논법입니다.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을 건드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벌떼처럼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이 블라디미르 레닌이 내건 구호는 단 3개였습니다. 평화, 토지, 빵. 거기에다가 군주였던 차르를 처단하는 게 소비에트 혁명의 목표였죠. 평화, 토지, 빵. 매우 감상적인 이 슬로건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민중은 1차 대전에 지쳤었고 그리고 귀족의 토지 독점과 부의 편중에 숨이 막혔던 것입니다. 당시에 러시아 인구 1억 6천만 중에서 1억여 명 정도가 농민이었습니다. 극소수의 지주와 권력자들이 모든 부를 다 움켜쥐고 있었죠. 레닌은 그런 민중 출신이 아니라 부르주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민중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는 토지, 빵, 그 앞에 전쟁에 지친 민중을 선동할 목적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평화, 토지, 빵 이 세 개의 단어가 선동의 언어로 작동을 한 겁니다. 저는 강선영 의원이 걱정하는 것 역시 아주 정당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DC를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주지검에서 이상직의 타이 이사제 뇌물 사건을 두고 문재인을 뇌물죄 피의자로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피의자 되어 있는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김정숙은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매체에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적폐청산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는 걸 지켜보면서 개혁의 기회를 잃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기막혀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대강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수사를 시작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들어버린 사건이죠. 이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 무려 4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송철호, 황운하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3년형, 그리고 백운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박영철 전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판결문에는 이들 외에도 문재인 조국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은 이 사건에 관련해서 수사도 하지 않았고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수사기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20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이어서 전 정권 청와대까지 수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 2020년 1월에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청와대의 단칼 거부로 아주 무산이 됐습니다. 그 뒤로 말도 붙이지 못했죠. 그의 말에는 검찰이 다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하려고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승윤이 기소를 지연시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소할 수 없었죠. 자, 1심 재판이 끝난 올해 1월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하면서 조국, 임종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그리고 울산지역 민주당 관계자 등 7, 8명을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조계에서는 아주 회의적으로 봅니다. 재수사를 해도 이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6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는 이제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내 친구 송철호가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걸 보고 싶다고 사실상 울산시장 당선을 시킬 수 있도록 하명을 했던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왜 시작도 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새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이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재인은 빠져 있습니다. 탈북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선상사진을 자백했다는 탈북 남성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을 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에 말입니다. 당시 통일부 부대변인 김은환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들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안은 유엔에서도 문제가 됐죠.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출범을 한 뒤인 2012년 6월 정부는 여론이 계속 들끓자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의용은 당시의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그리고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영민, 노영민은 비서실장, 김연철은 통일부 장관입니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해서 그 4명에 대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해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볼까요? 이 사건도 재판은 진행 중인데 역시 문재인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0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를 하던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 후에 NLL 이북 해안에서 북한의 총격에 숨진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주 놀랍게도 이대준 씨가 자진울복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노름빚이 많았다. 그리고 슬리퍼를 벗어놓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월북을 한 거다. 온갖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뒤집힌 것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하면서입니다. 검찰은 2022년 10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이대준 씨 관련 자료를 삭제를 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검찰은 사건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과 그리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이대준 씨 피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 왜곡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두 사건은 아직도 열심히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이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을 월북 사건으로 몰아간 중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저는 아직도 그 핵심적인 범인이 궁금합니다. 서훈입니까? 정의용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입니까? 자, 그 다음 문재인 정권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통계 조작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통계 조작 사건, 이거요, 문명국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온 국민을 속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떨어뜨린 사건입니다. 2012년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그리고 소득 고용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광범위한 조작 개인성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작년 9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최다정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분은 나중에 사무총장이 된 분이죠. 감사 결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을 압박을 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후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에 착수해서 올해 3월 13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11명을 무려 11명을 직권남용 및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무려 4년 넘게 총 125차례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작했습니다. 감사 결과 청와대는 국토부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집값 변동률을 발표하기 직전에 3일간 조사한 집값 변동률, 그러니까 주중치라고 불리는 이 3일간 조사한 집값 변동률과 그리고 7일간 조사 직후에 집값 변동률인 이 속보치, 그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그걸 보고하면 안 됩니다. 통계법상 누구든지 통계 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제공을 하거나 또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어긴 것입니다. 모든 통계는 발표 전에 원래 누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하기 전에 모든 자료는 완전 대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받으면서 통계 발표 전 최종 수치를 조작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래 이빠른 통계청장, 통계를 제대로 내던 그 통계청장을 목을 쳐버렸죠. 그리고 앞으로 좋은 통계로 통계를 잘 마사지해서 좋은 통계로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하는 새 통계청장을 문재인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묵시적으로 좋은 통계를 만들어라 하는 대통령의 하명이 있었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국가입니다. 어떻게 문명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은 집값 외에도 고용, 소득 등 다양한 통계 수치 조작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마사지한다는 미명 아래, 통계를 마사지한다는 미명 아래 뭐 고용 수치, 뭐 실업률 같은 게 다 포함이 다 되죠. 그리고 소득 수치, 그 빈부격차 통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검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 목록만 A4 용지로 약 1000페이지 정도이며 증거 기록은 모두 8만 쪽을 넘습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비싼 돈으로, 혈세로 통계청을 운용을 하면서 통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을 속이기 위해 통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눈 감은 것입니다. 왜 문재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자, 탈원전에 연관돼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사건도 아직 재판 중입니다. 이 사건은 무리한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2020년 10월 감사원이 산업부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업부가 원전 조기 폐쇄를 사전에 결정을 해놓고 대통령의 지시로 산업부가 원전 조기 폐쇄를 사전에 결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이 늘 묻습니다. 그 월성원전 언제 폐쇄를 해요? 물으니까 그걸 사전에 빨리 폐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지자 경제성 평가를 거기에 맞춰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수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은 1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높은 경제성을 15분의 1로 완전히 줄여버린 겁니다. 당장 그 원전은 폐쇄를 해라.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야간에 사무실로 몰래 들어가서 자기 사무실에 문을 따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1년 1월 산업부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 3명을 감사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올챙이들은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올해 5월 9일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말단 공무원들입니다. 감사원이 대법원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를 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를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를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감사원이 디지털 포렌식이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문에 딱 찍어버렸습니다. 감사원이 실수를 한 겁니다. 결국 감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감사 절차가 적법해야 하는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무죄가 확정되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 주범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주범들이 누구죠? 바로 산업부 장관입니다. 검찰은 2021년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죠.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산업비서관 최희봉 또 일종의 뭐 방주범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재판을 51회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심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이 판문점 도보다리 위해서 김정은에게 건넨 USB. 모두들 궁금해하죠. 도대체 그 USB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주적인 북괴의 적장에게 비밀 자료를 넘겨주어도 되는 걸까요? 문재인 정권은 문제 USB가 상급 기밀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그렇게 서류를 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군에 근무를 하거나 국가기관에 근무를 한 분들은 이 상급 기밀까지는 좀 대수롭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러니 문재인이 정상회담 대가로 김정은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국정상황실장 윤건영은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USB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에게 전달된 자료는 신경제구상이라고 하는 자료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의 새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때 김정은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상급 기밀도 아니죠. 한 5급 기밀에 해당된다는 대북 경제 제안서라고 해야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USB가 문제가 되자 통일부도 2017년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을 담은 USB를 제작해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문재인이 북한에 전달한 USB가 같은 내용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USB에 뭐가 들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문재인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이 기록물로 보관한 내용에도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구주화 변호사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 사건에 아주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주화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4월 통일부에 해당 USB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다. 그 우려가 있다고 인증되는 정보라며 USB 정보 비공개를 통지했습니다. 상급 기밀 정도면 그렇지 않죠. 적어도 1급 기밀은 될 겁니다. 구주화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통일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이 전 사위 스모 타이사젯 특혜 채용 의혹, 이걸 마지막으로 짚고 마치겠습니다. 문재인이 전 사위입니다.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전 사위 스모, 서창호라고도 하더군요. 이 서모의 타이사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8월 30일 문다혜의 부암동 집 그리고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참 신기하죠. 돈벌이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문다혜에게 제주도 별장, 그것도 제주도 별장 원소유주는 송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문다혜는 바로 그 제주도 송기인 소유의 별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 그 이후에 문다혜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재인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뇌물수수 피의자를 적시를 한 만큼 문재인 부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 2일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왜 정치 보복입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 대책기구를 만들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과 당 지도부는 오는 8일엔 노무현 묘역을 참배하고 양산에 있는 문재인을 찾을 예정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걸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자들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걸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미안해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치권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인 문다혜가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이라며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문다혜를 두고 문재인이 아픈 손가락이다. 글쎄요. 문재인이 손가락 10개 중에 아픈 손가락이 하나뿐입니까? 조선일보는 문재인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문다혜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대 대선 막바지 아들과 함께 아버지 문재인이 유세 현장에 나와 함께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이후에 문다혜는 태국으로 갔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당선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별 소리 소문 없이 태국으로 갔다가 또 소리 소문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한 2년 뒤에 말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부부와 함께 산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했죠. 어떻게 독립된 가구인 문다혜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살고 있느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왜 당신이 살고 있느냐. 문다혜 오빠가 문준용이죠. 이 문준용이 공개적인 예술 활동을 한 것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요즘은 문준용이 예술 활동을 한다는 뉴스가 없더군요. 글쎄요, 제가 너무 과문한 탓입니까? 심지어 문다혜는 성장 과정은 물론 이 학력 등 이력이 일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산경신문이 2019년 문다혜가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에 유학을 했다고 보도를 했고 그가 부산 외고 일본어과에 들어갔다가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중퇴를 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긍증도 부증도 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다혜는 2000년대 중반 여행업체인 롯데 JTB에 입사를 했죠. 그래서 그 JTB에 근무를 했고 2010년 회사원으로 있으면서 서모와 만나 결혼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서모는 대구에 있는 게임 회사. 그리고 2010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게임 회사 토리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국계 경험은 근무 경험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타이 이사젯 전무이사로 특채가 됐습니다. 타이 이사젯 회사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 상직이 자기의 회사 이스타 항공에서 돈을 빼내서 타이에 만들어 놓은 항공사인데 아무런 실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뭐 피프 컴퍼니라고 해야 합니까? 서모가 이 타이 이사젯에 입사를 할 무렵에 함께 문다혜는 태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할 일도 없는데 왜 태국으로 이주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 무렵 당연히 문다혜의 해외 이주와 서모의 취업 경영에 관해서 뒷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통령의 딸이 타이 이사젯이라는 항공회사의 전무이사로, 그것도 전무이사로 입사를 했고, 그래서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 아마 경문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이렇습니다. 문재인 부부가 사위 서모에게 로스쿨 진학을 권했다. 그런데 서모가 이 로스쿨 시험에 떨어지면서 실패를 하면서 서모는 타이 이사젯에 입사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딸이 임기 중에 외국으로 넘어가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내부 우려가 많았다. 당연한 우려죠. 그런데도 문다혜 부부는 태국으로 갔습니다. 이상직은 중진공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죠. 문다혜는 태국에서 돌아온 뒤인 2020년 말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자녀와 함께 살면서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이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립생계에 해당하는 자녀가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과 함께 지내는 것이니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권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논란이 된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이혼 등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눈 감아주자는 분위기였다. 문다혜는 이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거나 요가 관련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2018년 인도를 방문했을 때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또 요가를 어디서 배웠기에 요가 강사를 하는 것입니까? 한편 문재인이 퇴임 전후부터 벌인 사업은 대개 문다혜의 기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다혜는 지난 5월엔 문재인 퇴임 2주년 기념 전시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평산 책방, 이 평산 책방도 문다혜의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 관계자인 말입니다. 문 전 대통령 참모들은 대부분 책방을 여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 달력 등 일종의 굿즈 사업들도 대부분 다시 손을 거쳤다. 이 반려견 달력 말이 나와서 드리는 얘기인데 지금 문재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개벌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제약, 진통제 제약 이름을 빗대어서 개벌인, 왜 개벌인이라고 부릅니까? 풍산개 2마리를, 그것도 병이 들어있는 풍산개 2마리를 이 개를 키우는 비용을 국가가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져가라고 밀쳐버렸죠. 뭐 돈을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보는 것이 정직할 겁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부를 때 개벌인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9일 과거 문다혜 태국 이주를 도와준 신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있었던 행정관, 이 행정관에 따른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청와대 이 문다혜 일을 처리를 해주던 행정관이 별도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 신모란 자인데 이 사람을 검찰이 부르니까 가지 않은 겁니다. 이러니까 공판전 증인 신문 절차를 검찰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서모의 취업 경위와 태국 이주 비용을 누가 댔는지 등의 쟁점 질문이 될 겁니다. 신모는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의 가족과 친인척을 관리하던 행정관이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5월 신모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죠. 그리고 검찰에 들어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는데 신모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할 수 없이 법원에 공판전 증인신문을 신청을 한 겁니다. 공판전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필요함에도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참고인에 대해서 법원에서 신문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말씀드린 바처럼 문다혜를 수석 직후에 소환 조사하려고 합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지금 서울 소재 주거지와 그리고 제주도 별장 등에서 지난달 30일 확보를 한 압수물 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문다혜를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다혜 조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와 압수물 분석 등을 거친 뒤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조사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직전에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죠. 바로 추석 연휴 직전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임 총장이 취임을 하면 이후에 문다혜 소환을 시작으로 문재인, 김정수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어질 겁니다. 뇌물죄 피의자가 되어 있으니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은 문다혜 부부가 받은 태국 현지 급여 및 체류비 2억 1,300만 원에 대해서 이 상직이 문재인에게 준 뇌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문재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말씀드린 바처럼 불가피하며 신병 처리 문제도 당연히 뒤따를 겁니다. 뇌물이 1억 이상이면요, 최고형이 무기징역형입니다. 그래서 뇌물 금액이 1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그리고 뇌물수수,
자, 한편 검찰은 김정숙에 대해서도 2020년 딸에게 친구를 통해 현금 5천만 원을 송금하는 등 딸과의 금전거래 정황이 나타난 만큼 송금 목적이나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참 전주지검도 그래서 김정숙을 부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건을 쥐고 있는 한 불려야만 합니다. 돈 5천만 원이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주지검은 자금의 이상 거래를 관리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자료 그리고 계좌 추적을 토대로 김정숙이 영부인 시절에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단위의 현금 거래를 한 정황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숫자가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 중에 2020년 김정숙의 친구 A가 문다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FIU 이상거래 자료를 통해서 포착을 한 겁니다. A씨는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송금자 이름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관료 속에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서 당시 김정숙으로부터 딸한테 돈 좀 붙여달라고 부탁을 받은 뒤에 청와대 직원을 통해 보자기에 싼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송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직원에게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사서 들려서 친구에게 줘서 그 친구가 돈을 붙이도록 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왜 딸에게 직접 갖다 주지 않았는가요? 그러니까 딸 문다혜가 국세청에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밝힐 방법이 없으니까 친구를 통해서 돈을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자금 출처를 만든 거죠. 검찰은 또 문재인 퇴임 직후에 과거 문재인의 운명을 출판한 출판사가 문다혜에게 무려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출판사는 이 중에 2억 원은 문다혜의 디자인 등 비용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책 디자인을 했다. 북 디자인 요새 2억이나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급 디자이너가 몇백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말은 허위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벌인 이런 냄새가 나는 사건에 대해 어떻게 수사를 할까요? 전 정말 기대가 큽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면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타이 일사제 특혜채용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앞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총괄 지휘한 데다 중앙지검 역시 타지말 출장 의혹 등 김정숙이 연루된 각종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영부인 김정숙 옷값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이 당시 한복이나 구두 등 한 번에 수백만 원인 의상비를 전액 5만 원권 현찰을 지급했다는 의혹입니다. 그것도 관봉권 현찰을 썼다는 의혹입니다. 김정숙의 의상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검찰은 이 같은 현금 거래의 배경과 자금 출처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김정숙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해외 국빈 방문과 영부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온갖 국내외 행사 일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옷을 샀습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는 하루에 3번씩 4번씩 옷을 갈아입었죠. 심지어 단골 디자이너의 딸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채용을 해서 의상 구매 업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국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17년에는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복 디자이너의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 등 700만 원 가량의 옷을 구매를 했는데 이때도 옷 대금은 전액 5만 원권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 디자이너에게 구매를 한 300만 원짜리 한복 코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을 왜 그렇게 많이 사들였을까요? 검찰은 김정숙이 고가의 옷을 주기적으로 구매하면서 현금을 사용한 배경과 그 돈의 출처를 추적하는데 지금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돈이 문재인의 개인 재산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조폐공사에서 나올 때 띠묶음이 있는 그 관봉권을 사용을 했으니, 그 돈을 사용을 했으니까 그 돈이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전주지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에서는 사건 이첩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사건 이첩은 내부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다. 어쨌든 새 검찰총장이 오면 또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정권의 명운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